자, 3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부는 보기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릴 테니까 비판의 묘미를 한번 맛보시고 어떤 식으로 비판하는 것이 좋은 비판인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과제 두 번째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외계인 침략에 관한 이 주장은 일단 재미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에서 외계를 향해서 발사하는 전파가 있습니다. 그걸 듣고 외계인들이 지구로 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내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외계인을 지구로 불러들이지 마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스티븐 호킹은 AI가 인류 최후의 발명품이 될 것이다 라고도 해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외계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계인을 만나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하물며 더 나아가서 그 외계인들이 있다면 선한지 악할지도 모른다.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들이 사람과 비슷할지도 알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이제 과학자는 외계인이 지적 생명체일 수밖에 없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아마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예견이라고 봐야겠죠. 미루어 보긴 했는데 그래도 증거가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외계인이 있는지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들과 접촉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사고조 돌이켜봤더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첫 발을 내디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자문을 해보라는 거죠. 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렸습니다. 사고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비판적 사고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그 새로운 그 불모지를 개척한 경우는 콜럼버스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모든 곳들이 다 예전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던 곳이죠. 그런 곳들을 한 군데 두 군데 늘려나가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의 영토가 넓어진 것이죠. 어떤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어떤 곳에서는 반대로 서로 간에 협력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경우마다 다 달랐어요. 일반화해버린 것이죠. 그 사고의 폭이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외계인을 향해서 그들이 콜럼버스와 같을 것이다 라고 지나치게 강하게 추론을 해버렸습니다. 뭔가 비판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는 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외계인이 어떠할 거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외계인을 만났거나 그가 외계인이 이러저러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정확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저런 판단을 자기의 이제 경험에 근거해서 외계인을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아인들은 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외계인이 온다면 그들은 아마 지구인과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모두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속단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힘드실 텐데 이제 두 번째 출석 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출석 과제는 좀 핫 이슈죠. 지금 막 뜨겁게 달구어진 그런 문제거리입니다. 오늘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그 중에 제가 한 기사를 좀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지를 걸어놨습니다. 링크를 걸어놨는데 먼저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좀 담아놨는데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관련된 이런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시도 좀 블로그에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읽기 쉽게 해놨는데,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젊은 의사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직 그 의사 면허를 따지는 않고 전공의들이죠. 이제 아직 졸업을 하진 않은 상태인데요. 뭐 전문가 수준의 의료인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병원에서 이런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라고 일단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의사들이 정부가 내놓은 이런 이제 공공의료 정책의 한 일환 가운데 의사수 정원을 늘리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이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의협도 찬성을 했고요. 또 많은 현직 교수들도 의대 교수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개원을 한 이런 개원 의사들도 동참을 해서 아마 의료계 전체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이런 공공의료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요거는 과연 올바른 표현일까요? 비판이 제대로 됐는지를 여러분이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과연 젊은 의사들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인가? 국민이 그렇게 바보일까요? 그럼 자기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반문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잘못된 정책이고 국민을 속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저항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항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맞서 싸운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불의라는 불의에 항거한다고 할 때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명령,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약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의료계는 강자인가요? 약자인가요?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강자, 약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현재 진행되는 사태를 보면 정부가 계속 한 발씩 물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계가 훨씬 강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의료 정책을 현재대로 진행한다면 의료 시스템 전체가 더 왜곡될 것이다 라고 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밑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테고요. 어쨌든 이게 핵심적으로 젊은 의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 정당한지 타당한지 올바른 것인지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고요. 반대로 같은 전공의인데 어느 전공의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 집단이 또 나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올바른 의사 증언을 요구한다. 그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 의사 증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증언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더라. 공공의대를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졸업한, 공공의대를 졸업한 공공의사들이 이렇게 2년, 3년 근위관 지나고 하면서 겨우 7년 정도를 이제 그 학교 생활 마치고 레지던트 끝내고 나서 지방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게 3년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런 방식으로는 지방 의료가 다시 복원될 수가 없다. 이런 아주 강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는 의료 환경 개선을 요구한다. 이런 건데요. 너무 과중하다 이거죠. 의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너무 많은 환자를 보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환자들이 어떤 이런 진료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그 수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좀 더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의료 계획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와 환자, 정부 모두가 윈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쟁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쟁점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짤막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가 충분한가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반드시 해석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충분한지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높은가 아닌가.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높다 낮다에 대한 해석은 어떤 결과를 함축하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서 저수가 때문에 의사생활하기가 어렵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의대를 졸업하면 기대 연봉이 얼마쯤 될까요? 아마 월급을 한번 쳐보죠. 여러분이 공사 이런데 취업을 하신다면은 아마 연봉이 한 3,500에 4,000 정도 될 것입니다. 연봉이. 의사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 이제 의사로 모셔가는 경우에는 월 1,600만 원을 받습니다. 월 1,600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의 그 기대 연봉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너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저수가 때문에 의사가 일종의 손해를 본다 이런 말들은 기준, 기대 이것을 잘 살펴서 들어야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던져놓은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 내가 의사예요. 그런데 나의 원수인 A씨가 지금 콜레라에 걸릴 지경에 놓였어요. 나는 콜레라를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예방법을 알려주면 A씨도 콜레라에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A씨가 죽길 바래요. 그래서 콜레라 예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물어봤는데 의사니까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또는 일반인이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뭐든지 끓여 먹어라 이 정도만 알려줘도 되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A씨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었다. 그럴 경우 그 의사는 또는 나는 악인이 되는 걸까요? 몹쓸 짓을 저지른 건가요? 악행을 저지른 건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비판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까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비판을 하거나 비판을 받는 쪽은 모두 자신의 행동과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 사람이어야 한다. 또는 제도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드는 규제, 제도 또는 법 이런 것들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습기 살균 사건은 한국에서 한 17년 이상 지속이 됐고 그 사이에 아무도 몰랐다가 그것이 밝혀진 뒤에 현재까지 1,500명 정도가 죽은 대규모 참사이자 그 내용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기업들의 악행, 아울러서 정부의 관리 소홀에 의한 악행, 이 두 가지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대형 참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하나의 제품, 상품을 통해서 불러일으켜진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눈에 띈 뒤에도 계속 그것을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재난이라든지 악행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랬을 경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런 사건이 라돈, 침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시장 원리라는 것으로 또는 기업의 단순한 책임으로 보는 걸까요? 비판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주된 비판의 내용은 어디여야 할까요? 이렇게 비판의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요걸 물음으로 던지고, 이건 과제가 아닙니다.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히만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제 의사들의 의료 파업이 정당한지를 묻는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수업 출석 대체 과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서 잘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